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민 패널 100분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보셨습니까? 전체를 다 보진 않았고요. 중간중간만 봤어요. 이동하면서 보기도 하고 네. 다른 일정들이 쭉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뭐 형식이나 진행 방식은 좀 뭐랄까요.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질문하고 대통령이 약간 답변하고 또 장관들이나 주무부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질문과 답변 내용이 크게 그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그 국민들이 날카롭게 물어보고 싶은 말들, 이런 말들이 등장을 안 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질문이 없었거든요. 아하. 그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패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듣기로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부처별로 네. 패널들을 뭐 이렇게 추천해서 선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민 목소리를 듣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뭐 노동조합 출신이든 아니면 관련된 유가족이든 이런 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네.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님은 혹시 어떤 부분 좀 포착하셨어요? 저는 세 가지가 딱 걸렸어요. 어떤 예. 자, 첫 번째, 부동산 하필이면 제가 딱 클릭해서 보기 시작할 때 마침 부동산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네. 다주택 그 임대인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이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저를 잡아가거나 혹시 그러진 않겠죠?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요. 예, 무서워서.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당연히 올려야 할 곳에 또는 세금을 물려야 할 곳에 물리면은 당연히 그 부작용이라든지 폐해가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단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정말 정부라면, 그리고 그 정부를 이끄는 수장이라면 그 부분, 예상되는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최대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게,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인데 네. 아니 본인 방관자입니까? 그 중간세가 아니까 그 세금을 안 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조금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저희에게 세금을 깎아주시다니 그러면 저희가 싸게 임대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나요? 저는 그것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다들. 근데 그거 되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아니다, 이거 정상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럴 해저드 얘기를 해요. 도덕적 해이. 네. 저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이나 무임승차잖아. 그 정책을 사실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용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지를 고민해야지. 왜? 대다수 국민들을 도덕적 해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대통령이 할 얘기인지도 굉장히 좀 의아했고요. 네. 세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수준으로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 부처의 장관이 국민들과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마약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이유, 마약이 왜 시중에 그렇게 많이 풀렸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거 없이 때려잡겠다, 전쟁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민들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고 있나,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검찰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온통 검찰들이 설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샅샅이 뒤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건 네. 저의 생각입니다. 네네. 문희정 평론가님과 유사한 생각 가지신 4782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저도 잠깐 보다가 채널 돌렸어요.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6901번님은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놀랍네요. 라고 주셨어요. 최진봉 교수님이 앞서 생동감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형식 잠깐 얘기 주셨어요. 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먼저 이제 그 간단하게 현안 설명하고요. 국민 패널이 질문하시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답변하고 이러한 이제 형태인데 과거에 우리가 보던 국민과의 대화도 대단히 유사하게 계속 진행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형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예컨대 브리핑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형식만 그냥 국민들을 모셔다가 질문 듣는 형식만 따온 거지 실제적으로 그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 이렇게 정책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말로 그 순수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계획 없이 또는 정책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얘기하면 국민들 얘기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생동감이 있을 텐데 사실은 장관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부 관련된 분들 또는 여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전에 했던 내용과 대단히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그냥 홍보성으로 그 국민들 뭐 모셔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집값 문제나 아니면 노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대화냐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건 쌍방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할 얘기는 정해져 있고 답정 너처럼 그냥 뭐 질문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그걸 그 대신 형식은 이런 형식을 빌어서 뭔가 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형식적인 부분은 차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장소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네. 문희정 평론가님, 저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뭐 타운홀 미팅, 혹은 외국의 뭐 정상들은 대학 가든지 이래서 막 무례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받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어떻습니까? 지나가는데, 예, 그 에마누엘 대통령 유명하잖아요. 지나가는데 20살짜리가 나 취직할 곳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왜 정말 근데 그게 생동감 있는.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서양에서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굳이 패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일부러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내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를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얘기할 수 있고 정치인들한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정치인들도 뭐 눈치 봐가지고 굉장히 점잖은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소위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아, 그건 안 된다, 그건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니까 우리하고는 다른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연례 행사로 국민과의 대화를 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송에 본인이 나와 있고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거나 또 문자를 보내거나 화상으로 질문을 하는데 진짜 생동감이 있어요. 너 측근들 누구 걔네 언제까지 정치시킬 거야? 그다음에 나 집값이 얼마로 올랐는데 내가 받는 연금이 이거야. 나 어떻게 해결해야 돼? 러시아에서요? 푸틴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한테 그 권위주의적인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간 대화라고 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국민들이 이제 나 대통령한테 뭐 탄원서를 쓰거나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직접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 그걸 또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아하.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예전이긴 합니다만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토크쇼 진행자가 돼가지고 곳곳을 국민들 있는 곳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아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코빈 노동당 네네. 대표하고 둘 다 대표일 때 이제 총선을 앞두고 TV 토론회를 국민 패널 모셔놓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정말 적나라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예. 네. 사실은 그런 걸 할 거면 하지 예. 우리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5772번님께서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도 엄숙주의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네. 근데 사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KBS 기자분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엄숙주의를 갖췄는데도 네. 내용이 조금 강하다고 막 비판받으셨잖아요. 비판받죠. 네, 예의가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렇게 좀 엄숙주의 버리고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토론이나 뭐 대화나 그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가 가능할까요? 뭐, 그러니까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컨대 어른한테 말대답하거나 어른한테 함부로 좀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예의 없다고 가르쳐요. 맞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무례하냐? 네. 그렇게 접근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민들도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요즘 MZ 세대는 많이 바뀌었고 또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긴 한데 네.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그런 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을 예컨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절대로 토론 문화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타운홀 미팅 가면요. 원고 없이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해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그래야 되고. 주민들도 누구든 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맞아요. 아무런 제약이 없이. 네. 근데 우리는 일단 들어오기 전부터 누가 질문할 건지. 물론 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질문까지도 일정 부분 정해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질문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례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셨죠? 그렇죠. 뭐,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누구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비판으로 보지 않으며 그냥 그야말로 그 국민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고 그걸 받아들여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네. 교수님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허용하시나요? 요즘은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자유롭게 허용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은 네. 그 질문을 진짜 그냥 해요.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죠. 불편해하는 질문도 하고요. 맞아요. 뭐 불만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요.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희정 평론가가 대학 다니실 때만 해도 저 때는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완전히 달렸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교수님은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레포트 10장 쏘아라. 그다음부터 그럼 질문 안 하죠. 하겠더라고요. 예, 안 하게 되죠. 누가 질문하겠어요? 그럼? 예. 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도어 스태핑이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도어 스태핑을 안 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형태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도어 스태핑도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받았었어요. 예.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나중에는 그게 논란이 되고 말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주제를 정해요. 아하. 먼저 대통령이 나와서 오늘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질문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제안을 하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아예 그냥 막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국민과의 대화 형식처럼 네. 방송을 통해 형식적으로라도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오늘 언론인 기자에 대한 아주 이목을 끄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기자. 많은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했죠. 네. 문희정 평론가님, 우선 간략하게 좀 이 재판 다시 과정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입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해가지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 폭로하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채널A가 그해 6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전 기자를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11월에 해고가 무효다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자, 일단 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하고 그 후배죠. 백승우 기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긴 했고요. 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 기자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해고 처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최 교수님. 네. 형사 판결에서 1심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고 당한 건 억울해라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해고는 정당해라고 중앙지법은 또 정당한 해고란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뭐 그 1심 판결 아직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심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1심 판결은 1심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판결이 난 거니까요. 다만 그것과 다르게 어떤 점을 봐야 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재 윤리를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는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윤리.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인 문제보다도 윤리적인 차원이에요. 네.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거나 취재원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취재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사건도 이거잖아요. 이철 인베스트 코리아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얘기하면서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뭐 그 당시 여권 지금은 야권이지만 그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와 연관된 거 다 얘기해라. 네. 그리고 당시 뭐 예를 들면 그거 안 하면 뭐 협박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취재 과정에서 그런 압박을 받으면 취재원 입장에서 하고 싶지 않은 취재 인터뷰도 하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들 그게 과연 취재 윤리에 맞냐는 거죠.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적 처벌과 다르게 기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적 취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에서 해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님, 제가 축구 심판처럼 일단 플레이를 진행시켰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소음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패드를 가지고 준비해온 원고를 보고 있었는데 뭘 잘못 클릭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우주에서 들려온 소리 같았어요. MZ 세대가 아니라서 이거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요, 최 교수님. 어떨까요? 우리 기자들에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있죠. 질문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취재 윤리가 지금 어느 선에서 어떻게 어겨졌고 어느 선까지 지켰다면 괜찮았을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늪보 기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범죄의 소굴이나 예컨대. 근데 그걸 정상적인 취재 방법으로는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성 관련된 비위가 있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아니면 착취를 하거나 성을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하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럼 결국 위장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치 이제 그 성매수 남인 것처럼 해서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집단에 대해서 정상적인 취재 방법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 경우 몰래카메라처럼 그건 용인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알 권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야 되니까. 다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재가 가능한데 특정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죠.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검사와 내가 친하다. 내가 얘기해 주면 당신 조금
뭐 예를 들면 죄가 좀 사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건 이거 정상적인 취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이철이라는 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관련돼서 이분이 뭐 인터뷰한 건 밝히는 거잖아. 나는 기자고 네. 취재원이니까 얘기해달라. 정상적인 취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취재윤리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